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실강 문제 받으셨죠? 자, 실강 문제 먼저 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팔로 파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자, 1번. 다음 중 간호조직에서 구성원을 임파워먼트 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몇 번일까요? 5번? 아니죠. 1번이죠. 그죠? 권한을, 임파워먼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기부여, 권한위임, 조직개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 두 번째, 역량감, 자기결정력, 영향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맞습니다. 그럼 라번이 틀린 건데 왜 틀린 거죠? 내적 보상보다는 외적 보상을 주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외적 보상은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했죠. 돈으로만 보상을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서는 내적 보상이 훨씬 더 보상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번은 내적 보상을 더 우선시해서 하셔야 되는 게 임파워먼트죠. 답은 1번이 맞고요. 2번. 갈등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요.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자, 정구 순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구 상태라는 건 뭐예요? 갈등의 원인이 있는 상태가 존재하는 거를 정구 상태죠. 그 다음에 갈등의 지각은요. 아, 갈등이 조만간 일어나겠구나라는 상태를 인식하는 거. 이게 갈등의 지각이고요. 갈등의 느낌은 그렇죠? 개인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표현. 다른 말로 갈등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행위 표현에서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 이 순서가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기 주장 배웠죠? 그렇죠? 자기 주장의 정의가 뭐였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자기 주장이었죠. 그러면 이 갈등의 과정에서 자기 주장과 관련되는 게 어떤 단계일까요? 그렇죠. 행위의 표현인 거죠. 뭐 자기 주장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논쟁을 할 수도 있죠. 그것들이 전부 행위의 표현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배웠던 자기 주장과 관련되는 것은 행위의 표현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번. 간호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금방 나오셔야 되죠. 답은 5번이죠.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하셔야 되죠.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어때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죠. 업무가 너무 많고 인력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면 인력 확보가 충분하게 돼야 되는 거고 업무량을 줄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보상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간호사를 위한 지지 집단 구축, 상담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번은요.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권화 시켜야 되고 간호사들을 참여하는 그렇죠? 참여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권화 참여적 관리로 고치셔야 맞는 말이겠죠? 답은 5번이 틀렸고요. 4번. 질 보장과 비교하여 TQM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QA가 통제 부분에서 QA와 TQM, QA와 CQI의 차이점 표로 기본서에 나와 있었죠. 그 내용 정확하게 분류하시면 돼요. 그거를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TQM을 물어본 거죠.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이 특정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인, 특별한 원인은 QA예요. 그럼 TQM은 일반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TQM에 참여해요. 이거는 QA. 그러면 TQM으로 바꾸려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라고 바꾸셔야 되겠고요. 3번이 TQM, 4번. 환자 진료의 질적 향상의 목표를 두는 것은 QA죠. 그럼 TQM은 환자 플러스 고객, 모든 직원. 그렇죠? 4번, 5번. 임상과과별 수직적인 검토. QA죠. 그러면은 TQM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수평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5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질을 평가해서 해당 환자의 간호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
4번이죠. 동시평가죠. 그죠? 현재 문제 5번에서의 키포인트 단어는 뭐죠? 현재 입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 소급평가로 한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아니, 답은 몇 번이냐가 아니라 소급평가로 한다 그러면 가나다라에서 어떤 게 들어가죠? 나다가 소급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쵸? 자, 6번. 병원 간호부에서 질 관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표준과의 차이로 확인 및 개선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어떤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결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분석 도구는요. 말이 굉장히 길죠. 이거 뭐죠? 답은 PC본이죠. 그러면 이때 일의 결과에, 거기서 줄을 꺼보세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어떤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도구. 이 문장으로 현재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드린 실강 문제 한 줄을 더 써놓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갈등 상황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은요? 서로 이길 수 있는 거. 2번이죠.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거 맞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윈윈이죠. 그럼 나번 보세요. 다수결 원칙에 의한 투표는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거. 그게 윈로즈죠. 그다음 권력을 쓰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윈로즈에 들어가고요. 팀 구성원의 3분의 1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 루즈루즈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8번. 통제 기능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실제 이건 기출 문제죠. 답은 4번이죠. 업무의 재설계. 업무의 재설계란 거는 잡을 디자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 9번.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으로 맞지 않는 것. 4번이 들렸죠. 관료적인 행동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모니터링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초기에 하고 중요 시점에서 확인하는 게 좋고 조직 문화에 맞아야 되는 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들렸고요. 10번.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 4번이죠. 그러면 1번 볼게요. 시간이나 거리 등의 요인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 비용에 제한을 받는 정도. 접근성, 가용성이 아니라 접근성이에요. 2번은요. 건강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의료 서비스의 수행 정도. 효과성이죠. 의료 서비스 제공 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의 정도. 효율성에 대한 것이죠. 각각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답은 4번. 11번 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을 검토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성취도, 능률성, 공익성을 평가하는 제도.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죠. 답은 4번이죠. 관리 감사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통제 기법에 속하는 거는 1, 2, 3, 4 중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답은 1, 2, 3, 4가 다 되는 것이죠. 통제 기법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이익 분석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예산 평가에는 뭐가 있었었죠? 목표 관리, 연기준 예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관리하고 연기준 예산은 항상 기획과 통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적 자원 체계는 인적 자원 회계는 구성원들도 사람 하나의 인적 자원도 조직에서의 통제, 자원으로 계산이 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한다라고 드렸던 것입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2번. 다음 중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한 것. 답은 5번이죠. 조직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거는 라버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죠. 조직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비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런 따라 복잡해지면서 나타나는 거는 권한 이임이 되겠죠. 그 다음 분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비용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맞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통제의 필요성은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요. 조직이 불확실하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있었었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더 기록을 해놓으시면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고요. 자, 이 시간에 수업 진행할 거는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입니다. 그럼 제일 앞에 보시면은 챕터 1, 2, 3, 4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챕터 1 간호단위 관리 부분은요. 사실 공무원 시험에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시험 보는 국시 문제에 훨씬 더 많이 단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챕터 2는 별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간호 서비스 마케팅은요. 최소 한 문제 이상 나오고도 있고요. 또 어느 지방에서는 두 문제가 서비스 마케팅에서 나왔어요. 단순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것 플러스 굉장히 어렵게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챕터 3은 간호정보 시스템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정보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4 간호사업고와 법적 책임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 부분에는 챕터 2와 챕터 4 중심이 더 훨씬 더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3페이지에 간호단위 관리를 보시면 먼저 정의를 아셔야 되겠죠. 간호단위라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 너싱 유닛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유닛이란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를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임상에서 일하고 오셨으면 헤드너스란 말들을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싱 유닛이라서 앞에 UM 누구 땡땡땡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유닛 매니저라고 써 있어요. 수간호사 명칭에. 그래서 UM이라고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간호사를 팀장으로도 부르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 이 HN 이름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제적인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을 간호단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정의 별표해 주셔야 돼요. 간호단위 관리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 매니저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수의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 플러스 기타 직원은 뭐예요? 에이드도 있고 용원들도 화이트 가운 아저씨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 참여로 그 다음에 적당한 환자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간호단위 정의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최적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 목표를 달성하는 간호관리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죠. 일정 수의 간호 대상자 직원 시설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 간호단위 관리의 기능. 그러면 간호 제공 기능, 간호를 제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의사소통하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간호 제공 기능이 간호 유닛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겠죠. 그래서 간호 제공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일 관여되는 게 독자적인 간호 활동이죠. 그래서 간호 과정,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 수행 평가하는 간호 과정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직접 간호에 속하는 거죠. 독자적인 간호활동. 그 다음에 비독자적인 간호활동은 오도에 따른 간호 수행들이 비독자적 간호활동.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하는 것들이 비독자적인 간호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호의 지원 기능이에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지원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 환경관리, 안전관리, 물품관리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세몇 개 뭐 중요한 건 아니죠. 환경관리도 들어가고요. 안전관리, 물품관리 또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지원에 감염관리도 지원에 들어갈 수 있죠. 병원에서 이거 감염관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이런 감염관리도 지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물품관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기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 인간관계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의료진끼리도 하는 거고, 그다음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단위 관리의 구조 보시면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개의 간호단위가 뭐 몇 개의 빼도 쓰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큰 규모의 간호단위는 어때? 아무래도 병원들이 크고 큰 병원들, 뭐 1000베드 이상의 병원들은 어때? 아무래도 병동에 동선들이 엄청나게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서 동선과 노력이 증가된다. 수간호사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능률적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큰 규모의 간호단위에서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싱 스테이션이에요. 너싱 유닛이라고 해야 되구나. 자, 여기 유닛이 간호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여러분 대형병원에 있으면 만보는 순식간에 해요. 제가 만보기를 차고 해봤거든요. 만보기 순식이에요. 근무 시간에 만보 다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이제 차지널스나 아니면 사무 업무를 보는 서기들만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들이 가요. 근데 내가 너싱 카트가 우리는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쓰는 총 같은 게 우리 너싱 카트가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너싱 카트의 물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뭐가 부족해요. 가지러 여기까지 뛰어와야 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런 비능률적인 거를 개선하고자 이런 대형 병원에서 뭘 만들어 놓냐면 서브 유닛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진료 재료들을 여기에 다 프리페어를 해놔요.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노말셀라인 수액을 많이 못 챙겨왔어요. 근데 환자가 많이 써갖고 수액까지를 한 개 가지고 띄워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장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안에 뭐 샘플 튜브부터 진료 재료부터 환의부터 다 여기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환자를 본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빼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비능률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큰 규모의 간호단위에서는 이런 서브스테이션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은 규모의 간호단위는 관리상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 너무나 작은데, 굉장히 작아. 이렇게 작아.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 어때요? 똑같은 너싱 카트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같은 일이 중복이 되면서 그런 자료들이 재료들이 다 중복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싱 카트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최소 4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4개 있다 그러면 여긴 작은 병동인데 굳이 4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4개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5번. 간호단위 관리자의 위치 보세요. 자, 그 병동에서 간호단위 관리자는 누구죠? 수간호사예요. 그럼 수간호사는 그 병동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수간호사죠. 네, 그거 알고 1차적인 책임은 수간호사가 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수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환자 관리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되면 환자 관리 기능의 두 가지, 직접적인 환자 관리와 간접적인 환자 간호 두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관리 기능. 자, 행정관리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예산. 그 병동의 예산 짜는 것들이 행정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부서의 전체적인 정책을 일선 간호관리자들이 집행을 해야 되죠. 간호부서는 어때요? 간호부서가 나아가야 될 전략을 만들면 운영적 기획은 누가 해요? 밑에서 일선 관리자가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집행하는 그런 실무 행정과 관련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인사관리 기능이에요. 그러면 인사관리 기능은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스케줄 짜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간호 직원들 간에 불화가 있다면 불화 조정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 우리 인사회에서 배웠었죠. 그럼 업무 능력 평가하는 것도 인사 기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독 기능은요, 병동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독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병동 관리. 여기서 말하는 병동 관리는 환경 관리, 물품 관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육 및 연구 기능은 간호 구성원,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학생 간호사들 오면 수간호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학생 간호사 교육도 하게 되고, 우리 병동에서 우리 논문 많이 쓰지 않나요? QA도 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7번 사무관리 기능이라는 거는 어때요? 문서 작성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호사 역할에는 7가지 기능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간호단위 관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12가지가 써 있어요. 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닛이고 간호가 제공되는 것이 유닛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병원에서는 양질의 간호,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병원에서의 생산성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간호 단위 관리의 목표인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 환경 조성, 환경 관리도 하는 거죠. 환경 관리, 안전 관리 들어가게 되고, 적정수의 인력 시설, 물품의 수, 이건 뭐죠? 인력 관리 하셔야 되고 물품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간호계획 하셔야 되고 진단치료 적극적으로 지원, 투약처치, 건강교육, 인간관계, 의사소통 협조체제, 그 다음에 근무환경 만족, 교육적 욕구, 연구시행, 결국은 최소의 소비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뭐죠? 효율성이죠. 그쵸?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오셔도 이걸 외우시려고 하는 게 더 에너지 낭비세요. 그죠? 자, 안 해오셔도 흐름으로 느낌으로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씩 틀린 답까지 문항으로 뭐가 나오냐면 지역사회와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병실의 간호단위 관리는 지역사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쵸?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를 하면서 틀린 답으로 유도하는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간호단위 환경관리 보세요. 환경관리의 정의는 어때요? 간호단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간호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환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환경관리의 중요성. 입원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건 환자 입장이죠. 환자가 우리 간호 직원들한테 아니면 간호 단위에 바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요구를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 직원들에게 쾌적한 상태를 조성해서 업무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간호사들 입장이죠. 여러분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환자 입장, 두 번째는 간호사 입장. 그래서 결국은 환자도 욕구가 충족이 돼서 환경관리가 잘 되면 환자도 너무 좋고요. 간호사들도 훨씬 더 의욕이 올라가면서 업무 능률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병원에서는 효과성, 효율성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위생관리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는요, 각각의 기본 단위 숫자 정도를 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범위 보세요. 청결, 정돈, 환기 조절하는 거, 광선 조절. 그 다음에 주변 청결 책임은 누가 책임이죠? 수간호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별표. 자, 소음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단순 숫자 메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실은 몇 데시벨이에요? 40데시벨이죠. 환자 방은 훨씬 더 조용해야 되죠. 30데시벨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은 30에서 35, 처치실, 준비실은 40이에요. 근데 두 번째 땡보다는 첫 번째 땡이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으로 간호사실은 40, 병실은 30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4번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손톱으로 찍 새덩이 긁는 소리 같은 소리, 소음이 들리면 어때요? 짜증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맥박 뛰고 호흡수 막 올라가죠? 근육 활동이 증가가 되고 오심 나오게 되고요. 위액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죠. 위액 분비가 증가한다는 건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속쓰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신경계통이 자극되죠.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쵸? 신경계통 자극돼요. 그래서 환자의 안정감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청각장애 원인도 될 수 있고 피로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간호사실이 이렇게 시끄러워 봐요. 여러분들 쫙 뭐 이상한 소리 나고 막 하면 간호사들도 일하기 싫죠.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 조절이 안정된 병동 생활, 병실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음이에요. 소음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자, 5번 별표하세요. 그래서 소음은 그 데시벨 기억하셔야 되고 5번 소음 조절 방법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1, 2, 3, 4, 5로 오지선다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병동에서 소음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소음이 뭘까요? 병동에서 알루미늄이에요. 카트 끌고 가는 소리, 그 다음에 식당 배선차 끌고 가는 소리, 그죠? 쓰레기통 닫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병동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 공동 단어가 뭐예요? 소음 조절하는 방법에 고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고무나 타일 리논유, 고무바퀴, 고무로 된 쓰레기통, 고무 부착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고무가 항상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입원실 내 전화, 텔레비전 소리 줄이고 방음장치 부착하셔야 되죠. 특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6인실에 입원해 보셨던 분들 계세요? 6인실은요 문제가 뭐냐면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요. 나는 보기 싫은데 6인실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소음 문제들 또 그 다음에 그래서 2인실 정도만 되면 어때요? TV가 각각 있으면서 이어폰 하면서 소리 조절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면회객을 일단 제한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면회객이 많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이제 감사하게 6인실이 비었어요. 그래서 6인실로 갔죠. 근데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 방문객에 의한 소음이 엄청난 거예요. 특히 주말에는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피해서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면회객이 많은 환자들한테는 간호사실 옆에 있는 면회할 수 있는 다른 공간들 있죠. 그런 쪽으로 연회할 수 있도록 안내를 유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 방지에 대한 규칙 지키도록 하셔야 되고요. 방음장치, 신발 끌지 않도록 하고 말소리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소음 문제에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러면 병실에 간호사실에 있는 전화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무음으로 해놓는다? 꺼놓는다? 아니죠. 일단 소리는 약간 줄여놔야 되지만 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응급전화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약간 줄여놓는 게 좋지만 꺼놓는다 이러면 틀린 문장으로 보셔. 소음 조절을 위해서 간호사실의 전화기는 꺼놓는다. 그럼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조명이죠. 조명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분 좌우하고 안정감 제공하고 긴장 예방하고 눈의 피로 방지,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고요. 자, 조명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등, 간접 등 있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땡. 자, 조도, 맥누스죠. 일반 병실의 조도는 100누스. 처치 등을 켰을 때는 200누스. 일반 병동의 처치실은 어디예요? 간호사실 옆에 있죠. 뒤쪽에. 거기는 400누스, 중환자실 400누스예요. 그래서 처치가 끝나면 안정을 위해서는 조도를 낮춰주셔야 되는 거고 치료할 때는 훨씬 더 처치등을 켰거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명의 럭스가 세죠. 자, 그렇게 숫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조명의 원칙은 시선보다 조명이 위에 있어야 돼요? 낮게 있어야 돼요? 자, 저 보세요. 지금 조명이 제 시선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야만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밝은 빛의 근원은 시선으로부터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자,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금방 보셔도 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땡 별표. 병원 환경에 적합한 온도는요. 18에서 23, 습도는 35에서 75. 이거 기억하셔요. 단순 숫자에 대한 문제들이 제법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심미적 환경이에요. 자, 심미적 환경은 자, 색깔의 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도는 색의 밝기, 색이 밝고 어두운 게 명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채도는 색의 순도예요. 그래서 색의 순도가 높으면 굉장히 번쩍거리죠. 번쩍거린다는 것은 눈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반짝반짝하면 보기는 되게 예쁜데 안정감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2번과 3번입니다. 병실에
배색을 할 때는 낮은 층도 높은 명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간다면 낮은 채도는 왜 하느냐고요.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높은 명도는 더러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별표 하셔야 됩니다. 자,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 환자의 기분을 안정시켜서 편안함을 제공하고 치료 효과가 증진되고 병원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시면, 메디컬 드라마 나올 때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메디컬 드라마를 주로 보는데 딱 보면 저 병원 배경이 어느 병원인가부터 먼저 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자막 올라오는 거 봐요. 왜? 새로 오픈하는 병원들이 선전하기,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병원을 장소 대여를 해주잖아요. 저기 병원 저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저기 병원 간호사의 유니폼은 특이하네, 괜찮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간호사 유니폼에 앞치마도 두르는 것들이 많이 에이프런도 많이 두르고 있더라고요. 실제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에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 이미지가 향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공간 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색깔들이 좋을까요? 색을 끌어준다. 회복실이라든가 회복기 환자들. 그러면 관심 오시면 따뜻한 색이 좋아요. 그래서 붉은색이라든가 주황색 같은 따뜻한 색. 이 회복기 환자들한테는 좋고요. 그 다음에 남양병실 있죠. 남양이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만성 환자들, 만성적으로 오래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는요. 여기도 보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좋대요. 청색이나 자색. 청색이 따뜻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책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청색이나 자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올 거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항병실, 북쪽으로 향해 있는 병실이나 입원 기간이 짧은 분만실 같은 경우야. 입원 기간이 짧은 곳. 대표적인 게 분만실이죠. 자, 그런 경우는 안정감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크림색, 상아색, 연두색의 색깔들을 많이 이용한다 그럽니다. 크림색, 상아색, 연두색. 그러면 여러분들 위쪽이 밝은 게 좋을까요? 아래쪽이 밝은 게 좋을까요? 전체적인 색깔을 한다 그러면 위쪽이 밝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야지만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감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위쪽을 밝게, 아래쪽은 점차 어둡게. 그래서 위쪽이 천정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학원의 천정은 약간 흰색이면서 상아색, 미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색깔, 연두색 들어가면서 밑으로 가면 나무색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서 조금 더 어두워져야지만이 점차 안정된 색깔들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과 병동에 여러분들 간호사 복장은 어때요? 환자들의 심리적 환경을 위해서는 소아 환자들 유니폼, 그러니까 환자 옷 있죠. 환자 옷과 간호사 유니폼의 천이 같은 천으로 되어 있죠. 그래야지만이 소아 환자들이 간호사를 보고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똑같은 옷 입고 있네라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소아 청소년과 병실 가면 어때요? 거의 블록집이죠. 색깔방 넣어가지고 예쁘게 블록집 같은 것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과 병실에 가면 어때요?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있죠? 가장 소아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예요? 뽀로로죠. 그쵸? 뽀로로 그림들이 그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과 영상학과 가도 애들이 오는 영상과 엑스레이 찍으면 어때요? 애들이 겁에 질려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애들이 딱 누우면 천장에 뽀로로 대통령이 딱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죠. 쳐다보고요. 자, 그런 형태로 많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수업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간염 문제는 항상 기본으로 푸셔야 된다 그랬었죠. 한 번 정도는 풀어보세요. 그러면 간염 문제 푸시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실 때 어렵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유지죠. 사생활 유지도 환경관리에 속하는데 어때요? 사생활 유지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사생활 유지 방법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인
노인용 병실에 커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에네마라든가 폴리 한다든가 그 다음에 넬라톤 한다든가 브리스트 마사지 한다든가 이럴 때는 스크린 쳐서 사생활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병실 나갈 때 덧가운을 착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실제 임상에서 되고 있어요? 한자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죠. 덧가운은 어디 병동에서 주로? VIP 병동이나 신체 검진 하는 데 있죠. 정기 검진 하는데 그런 데서는 덧가운을 입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는데 원칙은 덧가운을 착용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말소리 적절히 조절하고 사적인 문제 개방하지 않고 사생활 권리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느낌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5번의 안전관리입니다. 자, 안전관리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관련된 게 안전관리에 속하는 거죠? 우리 병동에서 많이 하는 거. 낙사. 있죠? 그 다음에 화재. 그쵸? 우리 맨날 이거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불났을 때 1간호사 뭐하고 2간호사 뭐하고 시험 봤잖아요. 오랄 테스트. 그런 것들이 안전관리예요. 그래서 안전관리는 통제에서는 위험관리에 속하는 거고요. 지금 간호단위 관리에서는 안전관리에 낙상화재들. 낙상화재가 통제에서는 위험관리, 유닛에서는 안전관리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관리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 개념은 별표하세요. 실제 기출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사후에 하는 거 아니죠.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전관리, 위험관리 막 이런 게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물어보는 게 실제 글씨 하나 안 빼고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별표하시면 되겠고요. 위험 요소는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실 거죠. 기술적 요인, 부적절한 설비, 불안전한 도구. 뭐 있죠? 우리 벤틸레이터라든가 그다음 휠체어 같은 거 잘못하면 환자 발이 끌리고 사고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운영관리, 조명, 소음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인적 요인. 자, 인적 요인은 뭐냐면 구성원들, 간호사들의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가, 부주의. 나중에 법제학 의무에서 배우겠지만 간호사의 주의 의무 태만.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별표해야 될 거는 3번, 4번이겠죠. 안전사고법이 뭐냐? 하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고를 분석, 보고, 대책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기평가 실시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예요. 자, 화재와 관련되는 게 병동에서 뭐와 관련되는 거? 화재 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산소 탱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전체가 금연인 게 뭐예요? 불났을 때 산소 탱크가 그 담배가 산소랑 연결되고 하게 되면 폭발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폭발과 관련돼서 산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중앙에서 모두 판넬 스탑해버리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포토볼고투들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산소통의 보관 위치 알고 계셔야 되고, 사용법 통제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전열기 사용 금지하셔야 되죠. 전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동이 어딜까? 여러분. OS. 그죠? 멘탈은 굉장히 알럿하신 분들이 부동하는 것 때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 병동에 계셨던 분들은, 환자분들은 거의 살림살이가 병실이 자기 집인 것처럼 꾸며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기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사용할 때는 어때요? 눈에 띌 수 있는 지정된 장소. 그래서 병동에서는 너싱 유닛은 어때요? 전열기 사용할 수 있는 코너가 따로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셔라. 왜? 누전사고를 방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만 쓰도록 해라. 그 다음 산소 사용, 화재 이용, 금연 등의 어떤 색깔 표지판, 적색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네, 밖으로 연결되는 비상구는 명확하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대피대책, 경보 올리기, 사용 중인 산소통 잠그기, 환자 이송 철저하게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화재 발생할 때 비상 호출망, 그쵸? 그거를 전 직원한테 교육하고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죠. 자,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보면, 자, 6번과 9번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어떤 환자들이 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시력 청력 장애로 위험물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환자들이 대표적인? 노인 환자들이죠.
그쵸? 노인들은 시력이 떨어져 있죠. 청력 장애가 있어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연령, 질병, 약물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 세다티브 메디케이션 복용하는 환자들이죠. 그 다음에 졸도 경련, 심장마비, 뇌출혈, 위급한 증상이 있죠. 주로 이런 환자들은 어디서 발견이 되던가요? 화장실이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급격한 감정 변화로 판단력 결핍. 자, 이런 환자들은 우울증 약 복용하신, 우울증에 있는 진단받으신 분들, 환자 부주의, 건망증 협조고조, 병원 직원의 주의 부족, 의무태만, 잘못된 건물 시설 구조, 설비 불량, 부당한 진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많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 땡별표. 미끄러운 바닥이죠. 미끄럽다라는 거는 왁스칠을 했다거나 물이 좀 있다거나, 그러니까 절대 병원 복도에는 물 같은 게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창문은 낮은 창문. 자, 8번 별표하세요. 낙상 예방의 일반적인 집중해 보면 첫 번째, 창문을 낮게 하면 어때요? 낙상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창문은 높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낮은 창문이 안전사고가 될 수 있고요. 침대가 높으면요, 환자가 내려오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원인의 낮은 창문, 높은 침상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예방법은 침상은 낮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히 8번 별표, 창문을 낮게 하면 낙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문은 높여야 되고요. 물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관찰하셔야 되고, 노인 환자를 위해서 변기 욕조 주변 손잡이 설치하셔야 되고, 스트레처 카로 이동하실 때 사이드레일 꼭 올려주셔야 되고, 환자 부축해 주셔야 되고, 보호자에게도 낙상 가능성, 위험성 설명해서, 우리 환자도 사인받지만 보호자도 사인받죠, 요즘에는. 그래서 교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번은 여러분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병원 감염 관리입니다. 자, 병원 감염 관리는요, 병원 감염이라는 게 뭐죠? 입원할 때는 그 균이 없었어요. 근데 입원 중에 그 입원할 때 생기는 병과 상관이 없는 다른 질환의 균이 발견이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퇴원 후에, 퇴원했는데 또 균이 발생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병원 감염 병원 감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병원 감염이란 환자 자신의 내인성이 뭐였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인이 직접 전달, 어때요? 주로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들 있죠. 환경적인 요인, 의료기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을 병원 감염이라고 한다. 특히 3번 별표, 병원 감염 관리란 감염의 정의,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라는 걸 감염 관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CQI의 활동의 대부분이 감염 관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별표. 병원 감염 예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효과적인 감염 발생 감시 체계를 확립한다. 이거 누가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병원감염관리위원회에서 하겠죠. 그죠? 병원감염위원회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감염을 줄이게 한 정책, 규칙, 행동을 수행한다. 주로 행동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감염관리 규칙 같은 것들, 직원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되고, 격리시설 구비해야 되고, 내과적인 묵인법을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내과적 손 씻기, 그건 아시죠? 요즘에는 어때요? 간호 직원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까지도 우리 단순한 손 씻기는 핸드워싱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 외래 화장실만 가도 다 사진 찍어서 붙여져 있고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손 씻기,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10에서 15초만 손 씻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히 마지막, 효과적인 손 씻기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손 씻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마찰을 이용해서 균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장갑 사용하는 것이 손 씻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유인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감염관리에서 환자가 감염이 있다 그러면 환자한테 스티커 붙이게 되죠. 차트에도 붙이고 환자 침상 머리맡에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유인물로 드린 겁니다. 자, 호흡기 주의는 자, 차트 부착용 스티커는 A죠. 호흡기니까. 그래서 에어. 자, 호흡기상 법정적 연명 루벨라 뭐죠? 풍진이죠.
그죠? 메닝고실 디지즈, 수막 균균성 질환이죠. 멈스, 볼거림, 그 다음에 펄투시스, 백일해.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에어로, 공기로 옮는 질환이고요. 이거 하나가 밑에가 미스텟으로 써 있는데 이거 잘못 나와 있어요. 미즐이에요. 자, 미즐. 홍역이죠. 그 다음에 치킨폭스는 수두란 걸 아실 거고, 튜버클로시스는 결핵인 거죠. 특히 에어인데, 자, 이거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런 거예요. N95 마스크인데요. 이건 호흡기 마스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N95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95라는 거는요, 공기 중에 95% 정도는 미생물을 걸을 수 있다. 95%, 이 공기 중에 저 N95 마스크를 쓰면 이 공기 중 95%는 걸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N이 써있는 양은 뭐냐면, N은 not resistant to oil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공기 중에 95%는 거르는데 오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한다고요. 오일은 거르지 못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 왜 태안에 기름 사태 났을 때는 오일 걸렀어야 되죠? 그쵸? 그럴 때는 어떤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R95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레시스턴트 오일을. 오일에 저항하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에어기 때문에 오일까지 걸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일 때는 N95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에어까지도 걸러야 돼, 필터링 해야 될 경우는 R95를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액주의죠. 자, 블러드에어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I도 봐보세요. 혈액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B라고 있는 게 있고요. I라고 있는데 I는 뭐 HIV죠.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B, 헤파타이티스 B, 헤파타이티스 C, 시필리스. 혈액으로 옮는 질환은 B고요. 그 중에서도 HIV는 I로 스티커를 붙이는 거 보셔야 되겠고, 접촉주의가 있어요. C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접촉주의는 C인데 강화된 접촉주의는 C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종류가 틀려요. 그러면 컨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접촉성 법정 전염병, 그 다음에 MRSA, 그 다음에 MRSA 병원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MDRF. 그럼 이거 MDRP는 뭐죠? 멀티 드럭. 그 다음에 RP, 레시스턴트 패소젠. 그래서 다제 내성 녹농균이라 그래요. 많은 약이죠. 다제. 자, 이런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 없는 질환에서 C인데, 그 중에서 C 플러스 강화된 접촉주의는 뭐냐고요? VR이죠. 우리 방코마이신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방코마이신에 대해서 저항이 생긴 균이죠. 가장 강력한 거에서 VRE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뭐예요 이거는? 장염을 일으키는 거죠. 주로 로타바이러스 뭐에 의해서 옮겨가죠? 손에 의해서 옮겨가, 변을 통해서 돌보는 사람이 손에 의해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접촉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데피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설사 유발 유해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C 플러스로 스티커를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가끔씩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유인물의 페이지 보시면 표준 전파주의, 접촉 전파주의, 공기 전파주의, 비말 전파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준 전파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환자를 처치하거나 간호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환자의 진단명, 감염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격리법이 표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염관리 방법 있죠. 이게 표준 전파 방법이에요. 자, 손씻기, 대표적인 게 손씻기죠. 그쵸?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 접촉했으면 반드시 장갑 착용하셔야 되고요. 아니, 장갑 착용도 하셔야 되고, 어때요? 장갑 벗고 나서도 반드시 장갑 벗고 장갑을 썼으니까 핸드워싱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장갑을 벗은 후에는 핸드워싱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장갑 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환자 체액이라든가 분비물이 튈 우려가 있을 때는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대, 안면보호대 착용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운 입으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전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접촉전파주의 어떤 거였었어요? 특히 접촉 플러스 VRE 같은 경우, MRSA, C-데피시 이러한 것들이 접촉전파주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환자나 환자의 침상 차트, 카트 뭐 이런 데 접촉주의 스티커들 다 부착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우닝을 이 사람들은 하죠. 그죠? 이런 질환 이상 가운을 해요. 그러면 격리 독방 쓰시죠. 격리하셔서. 그러면 가운을 벗을 때 나와서 가운을 벗어요. 벗고 병실 문을 나와요. 안에서 벗고 나오셔야 돼요. 가운을 입고 나왔다는 거는 그 가운에 오염균이 묻어 있는데 깨끗한 병실 복도로 나오면 그 균이 병실 복도로 옮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을 벗고 병실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운 벗고 손 씻고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 병실을 나오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러니까 가운을 먼저 벗고 손 씻고 병동을 나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공기전파주의, 아까 에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스티커 붙이는 거죠. 자, 미즈, 그 다음에 바리셀라, 튜버클로시스 질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질환일 때 공기전파인지, 어떤 질환일 때 비말전파인지, 어떤 질환일 때 접촉주의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기전파주의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공기로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격리예요. 근데 격리실은 음압을 유지하는 걸까요? 양압을 유지할까요? 자, 여러분, 격리는요, 음압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중환자실에서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내 압이, 그쵸? 바깥하고 중환자실은 어떤 게 더 낮아요? 낮게 해야 되는 거죠. 중환자실의 표현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에어로 옮기시는 질환을 안아서 격리를 당했어요. 그쵸? 그러면 격리에서 그 격리된 방은 음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병실 복도에 있는 압력보다 환자 방의 압력을 낮게 해주셔야지 안에 있는 압력이 환자 방에 있는 균이 병실 복도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격리가 목적이면 음압을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역격리가 목적이다. 그러면 역격리는 양압을 유지해 주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공기전파주의는 격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격리 목적은 반드시 음압이라는 거. 그래서 호흡 전파, 공기 전파는 격리, 음압을 유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열어놔야 될까요? 닫아놔야 될까요?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으셔야 되지 압력 조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음압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격리 병동들? 그 체크리스트도 있는 거 봤는데 해보신 분. 그러니까 격리 목적으로 음압을 시키는 병실이 있다 그러면 그 압 체크하는 것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입문 항상 닫아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어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환자 차트에는 호흡기 주의 스티커 붙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격리실은 시간당 6개에서 12회 공기순환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두셔야 되고,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 쓴다? N95 특수 마스크를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사용한 경우는 24시간마다 교환해야 되겠고, 석션이 필요하면 폐쇄형 기관흡입 카테터를 이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환자실에서 하는 석션은 어떻게 해요? 셀라인 부어서 석션 팁 담아서 글러브 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폐쇄형은요, 그게 벤틸레이터랑 같이 연결해서 이 석션 팁이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닐 커버로 씌워져 있어서 그거를 그냥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폐쇄형 기관흡입 카테터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주 쉬운 말로요, 인터넷 검색 쳐보세요. 폐쇄형 기관흡입 케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관악 책
갖고 계시면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에서도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의료기상사 같은 데서 다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전파와 비말전파 주의를 약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비말은요 감염을 유발하는 입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큰 입자, 그 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 흡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코, 점막, 결막에 튀어서 단거리 동그라미에서 1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법이 비말전파예요. 자, 여러분, 입자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얘가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없어요? 아까 공기전파 주의는 호흡, 공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얘는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해서 독방 쓰게 하고 음악 유지하면 문 꽝꽝 닫아놓고 격리를 해야 되는 반면, 이 비말 전파는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멀리까지 튀어가지 못해요. 날아가다가 무거워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른 사람의 코나 점막, 결막에 피어서 단거리, 입자가 크기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1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유발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 마스크? 아니죠. 1m 떨어져 있으면 되죠.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디프테리아, 펄티시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루벨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입자들이 큰 거예요. 비말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환, 호흡기의 감염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격리가 어려울 거에는 환자랑 1m 이상만 떨어놓으면 돼요. 1m 안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1m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마스크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점 구별하시겠어요? 그래서 호흡기 주의 표지를 부착을 하고요. 문은 열어놓아도 돼요. 왜요? 1m 이상 못 가니까 얘는 열어놓아도 되고, 환자와의 거리가 1m 안에 있어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해되시죠? 그쵸? 1m 이상이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기 써있죠. 자, 환기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금방 아실 거예요. 산소량이 당연히 부족할 거고,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실내 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습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어때요? 안정되지 못하고 식욕 감소,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환기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는 어떤 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중앙조절 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중앙조절 환기 방법을 이용한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병실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병원에서 중앙 집중식 공기 환기 조절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버리면 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병실 복도나 이런 데 창문 못 열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열렸으면 닫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적절하게 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실로 통하는 창문은 모두 닫아둔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시간당 4회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먼지 흡입 필터 교환해 주셔야 되고, 특히 중환자실은 헤파 필터 해줘야 되죠. 헤파 필터 해줘야 되고, 순환 횟수는 어때요? 시간당 25회,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시간당 25회 기억하셔야 되고, 통하는 모든 출입문은 닫아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선풍기 이용을 권장해요? 권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풍기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선풍기 오래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지가 딱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지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 사용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먼지라는 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선풍기 사용은 금지입니다. 그 다음 공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환자를 자주 목욕시켜라. 그 다음에 환기 자주 교환해라. 구강 청결해라. 환부 드레싱을 깨끗하게 해라. 이러한 것들이 공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푸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감염관리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관리입니다. 책으로 가서요. 382페이지. 자, 물품관리를 왜 하죠?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환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환자에게 위험한 사강을 예방하여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의 종류에서는요, 비품과 소모품이 무엇인지만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비품은 뭐예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품이라고 그랬죠. 우리 AS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비품이에요. 그럼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청구한다 뭐 그런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소모품은 어디 환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짐으로써 물품량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게 이게 소모품이죠. 그래서 비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센트럴 오토 시스템, 그다음에 석션기, 휠체어, 가습기가 비품이고요. 그럼 소모품은 여기 안 써있는데 주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실린지, 넬라톤, 뭐 식염수, 뭐 그다음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소모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 물품 청구 별표하세요. 자, 물품을 청구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2번 별표하세요. 환자 수에 따라서 틀린, 환자 수가 많아지면 물품 청구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유형 상태,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질병 상태, 요구도, 물품 가격, 견인성, 물품 청구 기간, 간격 등을 고려해서 신청하셔야 되겠고요. 3번 별표. 자, 비품의 기준은요. 비품 산정 기준은 환자 수예요, 침대 수예요? 침상수라는 거죠. 베드수죠. 그 다음에 소모품은 아무래도 환자가 많아지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소모품은 환자 수에 근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